자, 이제 1920년대로 들어가 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 통치 방식은요,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 틈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 열어 놓은 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 몸짓들을 아주 다양하게 보이게 됩니다. 1920년대는 정말 다양한 지점들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민족을 중심에 놓고 우리 민족 독립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요. 어떤 운동들을 주도했냐면 이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걸 주도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우리 앞에서 구한말에 국채를 갚자, 우리 빚을 갚자 했던 국채보상운동. 네, 그건 이제 구한말 대구에서 출발했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왜 1920년대 국산품 애용운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산장려 운동.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그 배경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 회사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이 거대 자본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국심이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됐냐는 얘기죠. 바로 평양이라는 사실. 평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물산장려운동은 평양.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대구에 가면 여러분들 왜 국채보상운동 공원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대구에서 중요한, 우리 역사에 중요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것도 이제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때 이제 이 소위 그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 교육 과정들이 이제 일본과 우리에 대한 차별이 일단 형식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 손으로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주자라고 하는 문맹퇴치운동. 문맹퇴치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이런 활동들이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냐면 국산품 애용운동 이거 굉장히 먹히는 듯 했어요. 누구나 다 국산품을 쓰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지는 거야. 누구나 다 국산품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원래부터 국산품 애용자들이었다. 우리가 뭐 잘 사는 자본가들처럼 그 위스키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원래부터 국산품 애용자들이었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올려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도대체 이 국산품 애용운동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거 자본가들 아니냐?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아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마찬가지고 문맹퇴치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1920년대 이런 어떤 운동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제 통치에 있으니까 그걸 일단 인정하자. 현실 아니냐.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권을 좀 얻어가자. 일제 통치 밑에서 뭐 선거권이나 이런 거 얻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 라고 하는 자치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자치론.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는가? 우리 이러려고 3.1운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싸워서 죽었는가? 라고 하면서 비판에 시달리고 있겠죠. 일단 자, 이런 민족주의 진영의 흐름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쪽이 있냐면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있어요. 사회주의 진영. 자, 사회주의 진영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회주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목표는 뭐냐면 자본가의 타도예요. 민족주의 진영은 민족이라고 하는 내부 안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다 들어가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외세에 맞서 싸우자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노동자의 타도 대상은, 농민 노동자의 타도 대상은 자본이야.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라, 국적, 민족, 노. 노동자가 중심되는 세상을 전 세계가 연대해서 만들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민족이란 개념, 나라란 개념, 국가라는 개념 이런 거 없음. 오로지 노동자.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뭐냐면 바로 쟁의, 투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진영은 그래서 주로 싸우는 모습들이 쟁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격렬하게 특히 이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것들을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파업, 쟁의입니다. 파업, 쟁의. 지금 이제 여러분들 왜 노조에서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쟁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일단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를 들 수 있어요. 자, 소작쟁의는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암태도. 자, 저 목포 쪽입니다, 여러분들. 소작쟁의가 있고요. 쟁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쟁의로서는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네, 원산 총파업이 있습니다. 원산 총파업,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 20년대 후반에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920년대는 여러분 사회주의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해예요. 예, 사회주의 세력들이 1920년대는 정말 엄청난, 그 당시 어떤 지식인이라면 사회주의 공부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일제로서는 굉장히 사회주의 세력들의 그 성장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특히 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우리 이미 배웠어. 1920년대 일제가 1920년대에 뭔가 약간의 어떤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이런 법을 만들면서 기만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바로 치안 유지법. 특히 사회주의자들, 이 사회주의자를 부정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으로서 바로 이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서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을 압박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은 지금 이렇게 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치론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자치론자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바로 기회주의자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회주의 쪽은요, 이런 법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받고 압박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자치론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 즉 비타협 민족주의자들, 이쪽은 타협적인 사람들이니까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던 사회주의자들, 이들이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주의자들은 이 민족주의 타도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손을 잡기 어렵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고 잠시만이라도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이에요. 조선민흥회. 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선민흥회, 즉 좌우가 한번 손을 잡고 한번 해봤더니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회주의 진영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싸우자. 그 선언이 뭐냐면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겁니다. 정우회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정우회 선언을 하면서 드디어 좌우가 하나가 되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조직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1910년대 만들었던 조직이 있다 그랬죠. 1910년대 그 전 구한 말에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단체 신민회와 바로 이 신간회를 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20년대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이 신간회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더라. 좌우 합작의 결과물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국의 지회를 갖고 일제강점기 가장 큰 어떤 그 통일운동의 조직체를 이 신간회가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조직은요 공개 조직이에요. 공개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 이제 해소가 돼요. 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1931년도에 해소가 됩니다. 선생님 해소가 뭐예요?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해소는 뭐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으로 더 발전할 때 해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으로 더 발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해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해소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건 무조건 신간회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해소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신간회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항일 독립운동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하는 이 신간회 좌우 합작의 결과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 1920년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만들었던 어떤 조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운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엔요 대중운동입니다. 자, 이 1920년대 어떤 그 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대중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운동. 이 대중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 대중들이 움직이는데 그중 한 대중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학생을 들 수 있겠죠. 학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서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 1926년 아닙니까? 1926년에 전개했던 이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29년도에 어떻게 깨끗이 져야 돼. 바로 29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운동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60만세 운동은 여러분들 어떤 게 계기가 되냐면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순종의 인산일. 순종이 죽으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앞에 3.1운동 때 이 고종이 죽게 되면서 모였잖아요. 그와 같은 학습효과라는 것이죠. 또 한 번 우리 모이자. 그래서 거족적 민족항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60만세 운동 1926년에 전개했던 사건. 3.1운동처럼 그렇게 큰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60만세 운동 때 이걸 주도했던 세력들이 원래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좀 주도를 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도움을 줬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원래 이 두 세력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인데 60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손을 잡고 함께 도와주는 모습들을 연출을 한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손잡고 함께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영감을 준 거예요. 즉 60만세 운동, 여러분 이 화살표 잘 따라가야 돼. 60만세 운동 쭉 보세요. 60만세 운동이 쭉 어디에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신간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 만들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신간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이 먼저고 신간회가 나중이잖아. 27년도니까. 그 60만세 운동이 바로 이 신간회의 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앞에 대중운동, 학생운동 볼 텐데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건 이제 나주와 광주를 오고 가는 통학 기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학생과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 학생들이 그 조선 여학생 이 댕기머리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장난을 친 거야. 이걸 봤던 이 조선 남학생들이 열 받은 거지.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이 벌어져요. 예,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는데 이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들이 개입을 하는데 일본 학생들은 쉽게 봐주고 조선 학생들은 뭐야 차별을 하는 거야. 이러자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면서 일제에 맞서게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번져져요. 학생들 조직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학생 제일 이 당시 제일 무서운 조직이 학생 조직이거든. 학생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동아리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이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소식이 빡 확산되면서 바로 일제 타도를 외치면서 전개했던 게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3.1운동 때 이 3.1운동 만세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일제가 이 서울에 이 3.1운동 벌어질 때 딱 휴교령 내리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방으로 쫙 번지면서 바로 서울에서 벌어졌던 그 만세운동을 다 알리고 조직해냈기 때문에 바로 이 3.1운동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겁니다. 3.1운동 중심에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1920년대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통은요 현대사로 가서 4.19 혁명까지 이어집니다. 이 4.19 혁명에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은 여러분들 역사의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야 학생들이 뭘 공부나 해. 너희는 그저 공부만 하면 돼. 이거 굉장히 비역사적이고요. 학생들의 자유와 학생들의 인권을 굉장히 억압하는 저는 폭력적 언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역사 속의 학생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은 여러분들 마치 지금 닭장 속에 가둬놓은 독수리 같아. 역사 속 학생은요. 바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했던 그 역사의 거인 그 푸른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였어요. 근데 그런 독수리들을 지금 닭장 속에 딱 집어넣고 그 모이 주면서 그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는 자기가 닭으로 알아. 난 닭인가 봐. 쪽쪽쪽쪽쪽쪽. 독수리가. 분명히 그 심장에는 그 자유를 비상하는 그 독수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독수리인지 몰라. 내가 어떻게 감히 툭툭툭툭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본성, 역사 속 DNA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역사의 본성, 역사의 거인,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독수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역사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너무나도 무서운 그 시대, 폭력의 시대, 공포의 시대에 아니오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바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학생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여러분들의 피 속에는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의 바로 이 거인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자, 이렇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뭐야? 이거 엄청난 건데? 라고 하면서 여기 여러분들 앞에 뒤에 한번 볼게요. 이 신간회가 만들어졌었잖아. 60만세 운동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의 좌우가 이제 합작돼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들이 뭘 봤냐면 바로 저 광주 학생 운동을 본 거야.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이게 좀 더 전국 확산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뭘 파견하냐면 바로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네,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바로 민중대회를 열려고 그래요. 민중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일제가 이것 때문에 놀란 거야. 뭐야 이것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탄압 들어오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신간회가 결국 해소까지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실 게 있습니다. 순서예요.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감을 주었고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지원했다는 사실. 요 화살표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60만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감 주었고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 하여튼 이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찰떡이야, 찰떡. 그냥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예, 신간회가 나오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오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오면 신간회 나오고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 학생이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 중에서 소잡고 돼지 잡는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가장 천민들 백정 있잖아요, 백정. 이 백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고 일어납니다. 백정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문제 폐지됐어요,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법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의식 속에 이 백정들, 이 고기 잡는 이 천한 것들, 이 의식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 차별하지 말라고. 라고 해서 이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합니다. 형평은 뭐냐면 그 고기 재는 그 저울이에요. 그 저울형자, 저울이 평평하게 만들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평운동을 전개하는데 형평운동이 전개됐던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진주였습니다. 진주. 자, 진주면 여러분들 19세기에 진주 출발해가지고 임술농민 봉기가 시작되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형평운동도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운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여성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년운동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운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으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 정말, 이거 뭐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으니, 그런 조직이 있으니, 그 조직이 바로 의열단이라는 겁니다. 와우. 이 의열단은 말 그대로 의열투쟁을 하는 조직인데요. 이 의열단은,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원봉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김원봉 현상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일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장 많은 현상금을 내걸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이에요. 이 김원봉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자, 일단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이 의열 단원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옥. 이 김상옥 같은 경우는 이 종로경찰서. 네, 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 빠밤. 그다음에 김익상. 이분 더 무서운 분이야. 이번은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딱 투척했던 분. 투척한 다음에 2층에다 폭탄 투척한 다음에 헌병들이 막 놀래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는 그 헌병들한테 2층은 위험하니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라고 내려왔던. 그리고 안 잡혔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가 이 의열단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나석주. 이 나석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그 동양척식회,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의열단원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활동했던 그 배경, 베이스가 됐던 그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이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핵심은 폭력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적들을 타도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글이죠. 이 조선혁명 선언인데요. 이 조선혁명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독사 신론 구한말 신채호 그 신채호 맞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내놓았던 신채호가
이제 여기서는 거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의 모습으로도 변신해가지고요.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폭력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폭력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무언가를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폭력은 나름대로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저항의 마지막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상대적 개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제강점기에 이 폭력 나쁘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늘 이야기했던, 일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불령선인들, 조선의 아주 나쁜,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매도돼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자신들의 빼앗겼던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한 그 몸부림인데 그런 식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열투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문화 파트. 1920년대. 192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살짝 이 소위 문화 통치였기 때문에 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많았죠. 아리랑. 26년도에 이제 나왔던 건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쭉 빼놨던 그런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한이 서린 그 영화 아리랑이 이때 이제 처음으로 개봉되었고요. 그 당시 1920년대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그 문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이걸 우리는 카프 문학이라고 합니다. 카프 문학.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KAPF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 어떤 리얼리즘,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어떤 그런 문학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이때 이제 우리의 글을 좀 지켜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조선어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한글날 언제? 10월 9일 날 여러분 뭐해? 쉬지? 누구 덕분에?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이 한글로 처음 정하신 분이에요. 이때 이름은 가갸날 이란 이름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연구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들이 이제 만들어진 잡지가 뭐냐면 한글이에요. 한글이란 또 잡지를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진짜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 조선어 연구회는 나중에 이제 30년대로 가면요.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조선어 학회로. 조선어 학회로 1931년부터 이 조선어 학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글을 지켜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몸집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들. 1920년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진짜 1920년대는 진짜 춘추전국, 저항의 춘추전국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꽉꽉 채우지 못한다면 그건 비겁의 역사고 비굴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 꽉꽉 채울 수 있다는 거.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시험 보기 너무 어려울 정도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겠구나. 자랑스럽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920년대 이런 국내 저항이었고요. 자,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